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부추에도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부추요. 맛있죠. 그 부추가 옛날부터 네. 좀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추의 효능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부추가 약간 납작하고 좀 질깃한 거잖아요. 향도 좀 강하고요. 그런 느낌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얄쌍하게 생겼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녹색 채소죠. 그래서 비타민도 종류대로 많이 들었기도 하고 부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동력이 있다라고 옛 선조들이 얘기를 하실 만큼 뭔가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기에 굉장히 좋은 채소라고 여겨졌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있으면 그런 기력이 또 회복이 되고 그럴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나 단백질이 많으면 기력이 나게 한다라고 하죠. 근데 부추 같은 채소류에서 기력이 난다 함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나 혹은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향미에서부터 오는 생리활성 효과가 있거나인 거죠. 근데 부추는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채소에 해당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뭐 비타민 A, C, K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제 베타카로틴은 이제 식물성 비타민 A에 해당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부추 자체가 그런 류의 미량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채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력 강화라고 하면 특정한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미량 영양소가 힘을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종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부추는 그런 미량 영양소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아, 네. 이게 기력 회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조금 그 어르신분들이 좀 힘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빈혈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으로 또 다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부추를 좀 잘 먹으면 미연에 방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뭔가 이게 약으로서의 어떤 음식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뭐 노려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음식을 꾸준히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의 건강 효과를 달성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부추는 정말? 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뼈를요? 부추는 네, 마그네슘이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뼈 하면 뭐 당연히 칼슘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그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도 뼈를 건강하게 하고 잘 튼튼하게 받쳐주는데 되게 필요한 미량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추를 통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뼈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쵸. 혈관에 도움이 된다 하면 크게 어떻게 보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추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뼈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또 미량 영양소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뇌경색 막는 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혈관이 좀 좋아지면은 뇌혈관 같은 데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모든 혈관은 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떤 굵기의 차이 그리고 그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혈관은 다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뇌경색이라 하면 뇌에 있는 어느 혈관에 경색,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뇌로 혈류가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뇌경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심장에 나타나면 심근경색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특정한 그 부위의 혈관에 딱딱하게 굳거나 막히는 무언가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라는 개념보다 어찌 보면 혈관 자체를 좀 흘러다니는 혈액의 찌꺼기를 좀 없애줘서 혈액을 건강하게 쭉쭉 잘 흘러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뇌혈관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부추를 많이 먹는다고 뭐 없던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뇌 건강, 뭐 인지 기능, 치매 예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한 날 무언가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개선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음식,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나타날 거라면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를 돕거나 이제 하는 건데, 부추 같은 재료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함은 내 어느 부위의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개념이라기보단 전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혈관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박사님이 또 이제 신장 박사님이시잖아요. 좀 신장이 안 좋거나 좀 소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부추를 그냥 먹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먹는 맞아요. 게 좀 좋을까요? 그 부추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어디서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늘에도 알리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먹었을 때 약간 맵싹하면서 알싸한 맛을 내주는 향, 그 알리신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향인데, 그래서 부추를 그냥 생 부추를 딱 씹으면 뭔가 매운맛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매운맛이 이제 입안에서 돌잖아요. 그래서 알리신 때문에 나는 향인데요.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사실은 속이 굉장히 예민하시거나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금방 약간 속이 불편한데 더부룩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속이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생부추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익혀서 드시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잘게 썰어서 죽으로 끓여 드시면 사실 가장 편안하게 잘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죽으로요? 네. 죽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부추죽이라고 하면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네. 부추라는 재료 자체가 일단 작게 썰어 놓으면 조그만 초록색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는 어떤 죽이랑도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들이랑 같이 죽을 끓이면 굉장히 색 배합도 좋고 향의 느낌이나 씹힐 때의 그 촉감도 되게 좋은 그런 부추 야채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색깔 채소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 나는 당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뭐 익으면은 반투명이 되는 양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다양한 버섯 종류들도 어울리고요. 단호박 같이 좀 단맛이 나는 채소들도 부추랑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신다면은 어떤 조합으로 좀 만드실 것 같으신가요? 부추랑 다른 야채를 같이 넣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부추가 매워서 난 잘 생으로도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추를 조금 넉넉한 양, 한 반 줌 정도 되게 잡으시고 그거를 작게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채소들도 그냥 우리 다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들을 쌀을 이렇게 충분히 불렸다가 같이 끓이시고 부추는 마지막에 넣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부추가 끓이면 끓일수록 좀 질겨지기도 하고 색깔도 초록색으로 예쁘라고 사실 넣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질겨지면서 아시죠? 그 초록색 채소 끓이면 무슨 색깔 되는지. 약간 별 맛이 없는 색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향도 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채소죽 끓이는 것처럼 끓이시다가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향긋한 부추 채소죽이 되죠. 별미예요. 기대가 되는데 네. 셰프님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어요. 아, 네. 저희가 시니어 식사의 전문가로서 죽을 먹어도 기력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 죽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셰프님이랑 같이 부추 야채죽 한번 만드는 거 보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 좀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재료든 간에 네.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고 맞아요. 했는데, 부추를 드실 수 있는 적정량이라는 게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나오는 요 안에 들어가는 양 정도의 부추. 보시는 분들이 저번에 그 탁구공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 탁구공이 맞냐 막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크기인지 한번 50원짜리 50원짜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사실은 먹나요? 그 정도 뭐 50원짜리 지름에 해당하는 부추 정도의 중량이면 한 50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양은 괜찮고요. 근데 모든 재료가 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부추 먹으면 좀 속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시면 좋고, 나는 생부추 먹어도 되게 즐겁고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뭐 생으로 무쳐 드시는 것도 너무 사실은 좋고요. 근데 부추를 먹고 화장실을 갔는데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변을 보시는 경우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부추 자체에 들어가 있는 중간 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은 좀 양을 줄이시면 좋고 그렇죠.
그래서 50원 정도의 중량으로 네. 먹으면 좋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사님, 그러면은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신장이 좀 아프시거나 아니면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추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채소류는 우선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시면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부추를 정말 좋아하셔도 많은 양의 부추를 이제 드시면 신장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추를 내가 뭐 먹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데쳐내고 그 데쳐낸 후에 부추를 부추 야채죽으로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그 부추 자체가 굉장히 몸에 좋은 재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또 반대로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칼륨 성분도 꽤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섭취하시는 양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재료예요. 그 양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원보다는 좀 더 작은, 네, 훨씬 작아야 될 것 같고 예. 여자들 새끼손가락으로 치면 새끼손가락 정도의 굵기보다도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를 뭐 주식으로 드시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자주 먹지 않고 한번 데쳐내고 사용한다로 생각하시면 조금 실생활에서 적용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데쳐내서 먹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죽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 보일 것 같긴 네, 하네요. 한번 데쳐낸 부추로 죽을 끓이면 칼륨 함량을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부추 야채죽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한데 재료는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우선은 당연히 부추 야채죽이니까 이 부추가 이렇게 쓰러진 형태로 준비가 될 거고요. 이 부추가 엄청 얇게 돼 있네요. 지금 얘네들이. 부추가 원래 얇아요? 얇은데 제가 이렇게 송송송 썰은 거고요. 네. 집에서도 충분히 됩니다. 네네. 아,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야채죽의 포인트. 아, 여기에는 이제 5가지 야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이시듯이 당근, 양파, 양배추, 애호박, 그리고 감자. 아, 이렇게 5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총 부추까지 해서 6가지 야채가 들어간 부추 야채죽입니다.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완전 다채로운 맛이 날 것 같은데. 이 야채 같은 경우는 얘네를 한번 그냥 생으로 자르기만 한 건가요? 아니면은, 생으로 자르기만 하면 얘가 이제 재료들이, 그러니까 당근은 좀 단단하잖아요. 네. 그리고 감자도 다른 단단. 것들은 이제 좀 양파는 부드럽기도 하고 다 약간 익힘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생으로 넣고 죽을 하면 이게 딱 들었을 때 죽은 되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 썰어서 익혀요. 익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섞어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쓰게 됩니다. 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네, 그래서 집에서도 이런 것도 야채들 저희는 이 5가지를 쓰지만 집에 감자, 뭐 당근, 뭐 이런 것도 양배추 조금씩 남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것들 다 다져놔요. 음, 다져서 이제 데쳐놔서 데친 다음에 이런 밀폐용기에다 넣었다가 냉동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죽할 때 쓰셔도 되죠. 네. 핵심 노하우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부추는 맨 나중에 넣습니다. 향미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너무 푹 익게 되면 색감에 대한 것들도 있기도 하고 뭐 맛도 살짝 다른 향미가 나서 맨 마지막에 넣게 되면 어떤 색깔도 좋고 향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 넣게 됩니다. 아, 네. 그럼 우선 아까 준비한 육수를 붓니다. 육수는 1컵 반 정도. 한 컵 반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야채 아까 섞어 놓은 것들은 한 반 컵 정도 분량. 이렇게 되고, 참기름은 살짝 조금만. 그리고 맨 나중에도 참기름을 넣긴 할 건데요. 네. 처음부터 이 기름을 넣게 되면 살짝 어우러지는 효과가 살짝 있어요. 네. 그리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 네, 고소한 맛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죽밥을 한 공기 반 정도 분량 되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한 공기 반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물을 4배를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드시는 양은 반 공기 밥도 안 돼요.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밥 드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부추는 마지막에 다 끓었을 때, 부추 야채죽 같은 경우는 한 4숟가락 정도 넣은 것 같아요. 4숟가락 정도? 네네. 좋습니다. 끓고 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넣는 맞아요, 맞아요. 다 끓으면은 그냥 네. 한 80% 정도 익었을 때, 음. 이게 그때 부추를 넣고 푹 끓여서 빼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거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 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 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한 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 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 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 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 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 C를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 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 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 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 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 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 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 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 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 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 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 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 C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 또 비타민 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물에 오래 담궈 두면 같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 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에요.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 개 정도. 반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들어요. 그래서 반 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아, 하루에 10,000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송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 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니어분들의 워너비 간식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아서 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요거트의 장점을 제가 설파하자면, 사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칼슘 함량도 높고 나의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꽤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금 PD님 물어보신 것처럼 신장 질환자 분들이 섭취할 때는 섭취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요거트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뭐 딸기맛 요거트 뭐 이런 것처럼 과일청이나 설탕 좀 많이 넣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그 떠먹는 요구르트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맛이 가미되어 있는 딸기맛 떠먹는 요구르트, 복숭아맛 뭐 이런 다양한 과일맛 요구르트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은 당만 높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고요. 무가당 요구르트를 고르시되 조금 더 찐득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더 식감이 있는, 흐르는 것보다 꾸덕하게 푹 떠지는 그런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한 요구르트를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도 그 달달함이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일 넣으시면 꽤 괜찮은데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아주 괜찮은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혹은 뭐 냉동 과일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동 과일 같은 것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으시다면 천연 꿀 같은 거 조금 곁들이셔도 좋고요. 박사님이 주로 요거트랑 같이 자주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 오이. 오이요? 네. 오이랑 그릭 요거트 진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니까. 오이랑 그릭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레몬즙이랑도 잘 어울려요. 레몬의 그 엄청 새콤한 그 맛이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뭐 꿀 같은 거 첨가하셔도 너무 좋고, 너무 단맛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그래놀라 같은 것과 요구르트도 잘 어울리죠. 오이 요거트는 좀 약간 끔찍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걸요? 그 요거트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섭취 같은 게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고함량 보충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칼슘, 고함량 칼슘 제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드시게 되면 그런 결석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칼슘 함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을 발생시킬 만큼을 먹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까지 갔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과장이 있는 생각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함량 영양제를 내가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 통에 가당인지 무가당인지 다 써 있잖아요. 무가당은 아주 큰 글씨로 무가당이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을 고르시는 게 1번이고요. 내가 뭐 먹다가 단맛을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하죠. 제로 음료나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무가당과 그 제로 땡땡 제품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무가당은 당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탕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당을 넣어서 단맛은 주되 칼로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로 음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가당은 그런 단맛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라는,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두 개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고요. 질문 주셨던 어떤 제로 땡땡 제품들에 대한 얘기는 대체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나의 할머니부터 먹었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향후에 발생하는 식재료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다만 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강상 이점이 있겠지라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대체당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빠르게 나를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더 나로 하여금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하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찌 같은 데에다가 그릭 요거트가
요거트가 들어간 모찌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거트를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게 떡을 먹으면 탄수화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집중된 음식 먹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단백질이 높은 무언가랑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거랑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릭 요거트 소가 들어가 있는 떡은 괜찮은 나이스한 조합인데요? 거기 있는 그릭 요거트가 무가당이면 더 좋겠네요. 그쵸. 그런 거 근데 맛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거. 그게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는. 그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전통적인 맛을 찾을 것 같은데 또 그릭 요거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실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합이 괜찮나요? 배합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뭐 쌀 자체는 탄수화물이 많은 곡류이면서 다른 잡곡류들 대비해서는 단백질 함량도 좀 낮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좀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낮은 이제 곡류인 건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잖아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음으로써 뭐 좀 더 광의로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혈당의 상승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둘 사이의 영양소를 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영양소 섭취 차원에서도 좀 균형 있는 섭취가 될 수 있죠. 번외적인 질문인데 유산균을 또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가장 핫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장 건강과 브레인 건강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치매의 개선 혹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작은 형태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 장내 유산균 밸런스를 어떻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내 뇌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좀 큰 연구 주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사실 간식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시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택하시고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 것. 그 두 가지의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